이 그림들은 내가 그동안 온갖 악조건 속에서 고투하며 그린 것인데 내 약속의 증표삼아 맡길 테니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줘. 만일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 가서 두루마리를 펴보고 난 다음 남김없이 태워 그 죄를 바다에 뿌려다오. 그 그림들을 다 넘겼다면 상당한 거액을 수중에 넣었을 텐데 누님께서 그 집 산 거 외에 다른 데 투자하신 건 없나요? 뭐 없지. 받은 대로 달랑 다 털어 그 집을 지었으니까. 예? 그게 다라고요? 우리 잡지에 알려주려 하셨던 게 누님과 기업에게 관계인가요? 아님 K화랑의 장경수 사장이 그림값을 터무니없이 낮게 쳐주고 싹쓸이에 간 일에 대해서인가요? 혹 배상 청구라도 하시려면 물증으로 쓸 뭔가가 있어야 할 텐데. 배상 청구? 그게 대체 무슨 얘기요? 아휴.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구자명 작가의 작품 울보여인숙을 준비했습니다. 자본이 어떻게 한화가의 불우한 삶을 조롱하고 훼손할 수 있는가를 그린 소설로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상처를 주고 어떻게 파국으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존엄성을 더럽히게 하는지 자문하게 하는데요.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출판사 나무와 숲에서 펴냈습니다. 울보 여인숙 구자명. 그 여자는 큰 바다를 끼고 도는 해안길 언덕으로 오라고 했다. 유경은 시끌벅적한 어시장을 빠져나와 반 주차장으로 변한 방파제 옆 보도를 보자 차를 호텔에 두고 온 것이 후회가 됐다. 붓을비는 맞을만 했으나 목에 둘렀던 스카프를 빼서 무슬림 여자들처럼 머리에 휘감고 보도에 주차된 차들을 요리조리 피해 걷자니 좀 처량한 기분도 들었다. 시장 쪽 어디선가 희미하게 트로트 가락이 들려왔다. 유경은 허밍으로 따라하며 걸음을 옮겼다. 우리 집은 언덕 위에 하얀 집이에요. 하고 여자가 약간 달뜬 목소리로 일러준 것과 다르지 않게 그 카페는 테라스가 달린 하얀 목조 건물이었다. 하지만 그곳의 상호는 아주 동떨어진 감각의 신파적인 것이었다. 동그란 형광 간판에는 카페라는 커다란 인쇄체 활자 밑에 그 3분의 1 정도 크기의 필기체 활자가 박혀 있었다. 울보여인숙? 유경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카페로 들어섰다. 명함을 내밀며 자기소개를 하자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희고 매끈한 피부의 카페 여자는 반색을 하며 카운터 앞좌석으로 안내했다. 비 오는데 찾아오느라 고생하셨네요. 따끈한 거 뭐 한 잔 해드릴게요. 뭐가 좋으세요? 아무거나요. 여자가 다시 카운터 뒤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유경은 카페 실내를 둘러보았다. 카페는 산뜻한 외관과 달리 실내는 세월의 덮개가 앉은 갈색조의 인테리어로 약간 촌스러우면서도 손때 묻은 편안함이 느껴지는 7, 80년대풍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평일인데다 비가 와서 그런지 손님이라곤 홀의 맨 끝에 창가 좌석에서 낮부터 맥주를 마시는 중년 남녀 한 쌍밖에 없었다. 음악도 그들 세대가 좋아할 만한 멜라니 샤프카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눅진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2층에서 민박을 치나요? 유자차를 커다란 말찻잔에 담아 가져온 여자에게 유경이 묻자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은 그냥 살림집으로 써요.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진 이 아래층도 다 방이었고 민박차 했어요. 아, 고모님. 유경은 그 카페의 묘한 보급풍 분위기에 어리둥절해져 잠시 잊고 있던 자기 임무를 상기했다. 그랬다. 여자가 말하는 고모님. 이때 전에 세상을 떠나고 없는 그 여인이 자신의 궁극적 취재 대상이었다. 어제 시사월간지 투데이큐에서 갑자기 고 기영서 화백 작품 위작 사건과 관련해 특종을 터뜨릴 만한 정보의 제보자를 비밀리에 취재해달라고 의뢰해왔을 때 솔직히 유경은 좀 뜨악한 심정이었다. 그런 대언 확실을
그녀처럼 별 볼 일 없이 르포기사 대필이나 해주면서는 명색뿐인 객원 기자에게 시키는 이유가 뭐란 말인가. 잠시 머리를 굴려본 결과 그녀가 기화백과 절친했던 박순 시인의 손녀라는 점이 투데이큐 편집국의 도도한 성감대를 건드렸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박준 시인 또한 고인이 된 지 오래지만 박유영 기자가 그 취재를 하다 보면 자기 필요에 의해 제 집안은 물론 조부의 생시 교육만까지 훑어나가지 않겠느냐는 계산이 작용한 게 틀림없었다. 좋아, 그렇게 해주지. 당신들이 그걸 원한다면. 그래서 그 특종에 성공하고 당신들이 내공을 인정하게 된다면 기꺼이. 내심 그렇게 작정하고 바로 이튿날 아침 출발하여 이 항구 도시에 당도한 것이 마침 점심때였다. 미리 예약해둔 관광호텔에 체크인을 한 후 사진기와 녹지기 등 취재 도구를 챙겨 메고 나와서 다시 차에 오르려다 생각을 바꿔 걷기 시작했다. 취재원에 따라서는 밤늦게까지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고 더러는 함께 술을 나눠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10여 분 걸으니 인터넷 지도에서 살펴본 대로 부둣가가 나왔다. 어시장 입구 밥집에서 국수 한 그릇을 사 먹고 제보자가 산다는 대로 찾아온 것이었다. 유경은 투데이큐에 연락을 주신 김선복 씨는 어디에 계세요? 여자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쩌나? 우리 아버지를 만나려면 몇 시간 더 기다리셔야 할 텐데 좀 전에 낚시 손님들이 와서 바다에 나가셨거든요. 비 오는 날은 나가자는 손님이 잘 없는데 아휴 하필 오늘 어쩐 일로. 암튼 한 번 나가면 3-4시간 걸리니까 해질녘 다 돼야 들어오실 거예요. 기자분이 오늘 온다는 건 알았지만 아이고 이렇게 일찍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잖아도 혹시나 하고 걱정을 하며 나가시긴 했는데 일단 제가 핸드폰으로 알려서 되도록 빨리 오시라고 할게요. 유경은 그럴 거 없다며 손을 내저었다. 미안한 건 자기였다. 노년의 지방도시에서 한가지게 세월을 물처럼 흘려보내며 사는 양반이라 생각하여 약속 시간도 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제가 딴 데 가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돌아오실 때쯤 다시 오면 되지요 뭐. 어차피 오늘 여기서 묵을 요양으로 왔는데요. 유경은 차나 마저 마시고 일어날 생각으로 찻잔을 기울였다. 차맛이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가운데 톡 쏘는 게 독특한 풍미가 있었다. 아, 이 유자차 맛이 특별하네요. 서울서 먹던 거랑은 많이 다른데요? 네, 그렇죠. 그거 우리 고모님한테 전수받은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생강도 넣고 월계잎도 넣고 그래요. 당신 고향에서 담그는 방식이래요, 그게. 고모님 고향이 어디신데요? 나가사키. 일본 태생이셨어요. 일본 태생이라면 일본서 태어난 한국인이란 말인가요? 아님 일본인? 네, 일본 사람 맞아요. 한국으로 귀화한. 놀라운 이야기였다. 기용서어백이 일본 여인한테 그림을 주어 보관케 했다고? 유경은 가방에서 취재 수첩을 꺼내들었다. 시간 죽이려고 다른 데 가서 어슬렁거릴 일이 아니었다. 카페 울보 여인숙이 주인으로 보이는 이 여자한테서도 얻어낼 정보의 양이 쏠쏠할 것 같았다. 자, 어디부터 시작한다? 그래, 카페의 상호.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차와 술을 파는 집의 이름이 왜 여인숙이며 그것도 하필 울보 여인숙인지. 김노인은 부두에 질비한 횟집을 그대로 지나쳐 시장통 뒷골목에 한 허름한 순대국집으로 유경을 데려갔다. 사실 바다의 짠내를 맡으느라 싱싱한 화로회를 떠올리며 입맛이 다셔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뭘로 하겠냐는 김노인의 물음에 예의상 아무거나 다 좋다고 대답할 때는 설마 그 아무거나에 순대국이 포함되리란 생각은 못했다. 동해안 젤이 이 어항에서 서울서 온 객을 안내하는 음식점이 횟집이 아니라면 최소한 생선구이집 정도는 갈 줄 알았다. 그런데 순댓국집이라니. 유경은 저기 실망스러웠다.
아까 김노인의 딸이 카페 2층에 살림집에 올라가 같이 저녁 먹자는 것을 사양하고 굳이 노인더러 밖에 나가서 자시자고 한 것이 후회가 될 정도였다. 딴에는 그래야 김노인이 딸이 알고 있는 범위 너머의 얘기를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으리란 판단해서 그런 거긴 했다. 아무래도 그의 딸 앞에서 얘기하길 꺼리는 게 있는 눈치였던 것이다. 상호도 없이 그냥 검정 페인트 글씨로 순댓국이라고만 유리문에 써놓은 그 국밥집은 어딘지 적사한 가옥 같은 느낌을 주는 낡은 시멘트 건물 1층이 있었다. 2층 벽에는 무슨 간판을 붙였다 뗀 흔적이 보였는데 닫혀있는 반투명 유리창의 격자 문살이 많이 망가진 채로 내버려둔 걸 보면 무슨 업장으로 사용되는 것 같진 않았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김노인을 보고 앞치마를 두른 뚱뚱한 할머니가 졸린 표정으로 앉았다가 화들짝 반기며 하는 말이 유경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울본에 작은진 오셨어? 달새 받는 날인데 왜 안 나타나나 했더니 손님 들고 저녁 다 배우려고 그랬구만요. 작은진은 무슨 맨날 작은진? 누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여태 작은진이야? 하긴 팔려고 내는 집이니 조만간 그놈의 작은진 노릇도 할래야도 못하겠지만 하여간 오늘은 손을 모시고 왔으니 국밥하고 순대나 좀 주소. 서전은 두말하면 잔소리. 할머니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며 주방시설이 있는 듯한 나무 카마귀 뒤로 들어가더니 곧 뜨끈뜨끈한 국물 한 뚝배기와 소주부터 내왔다. 김노인은 잔 하나를 채워 자기 앞에 갖다 둔 뒤 술병을 내려놓으려다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기자 양반도 한잔 하실라오? 예, 주시면 한 잔은. 할 수 있음 몇 잔 아시오. 내가 지금부터 해주려는 얘긴 정신 말똥말똥해서 듣기엔 너무 좀 기막힌 사연이니까. 유경은 재킷 윗주머니에 슬며시 손을 넣어 미리 준비해둔 녹취기에 녹음 버튼을 눌렀다. 김노인은 유경에게 소주를 채운 잔을 건네고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우리 애자, 아니 아이꼬 누님이 어떻게 해서 기영소 화백이 그림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가 다 놓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자면 두 사람이 인연부터 얘기를 해야겠구만. 목구멍으로 술 넘어가는 소리가 꿀꺽 나더니 70줄의 그 노인은 먼 옛날의 일을 기억해내려는 듯 눈매가 아련해졌다. 노인의 이야기는 호흡이 길었고 소주 3병이 거의 다 비워지도록 이어졌다. 그것을 간략히 정리하면 대강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기영서 화백이 당시로는 가네야마 아이꼬로 불리던 김혜자를 처음 만난 것은 1943년 겨울 학도병 징병을 피해 은신처를 찾고 있을 때였다. 그때 동경의 피미술전문학교에서 동문 수학하던 일본인 친구가 소개한 곳이 아이꼬의 집이었다. 아이꼬의 아버지 김준식은 1920년대 초반에 뭔가 신기술을 배울 작정으로 현해탄을 건넜다. 우여곡절 끝에 일본 여자를 아내로 맡게 된 그는 가네야마 준쇼크란 이름으로 개명하고 처가가 있는 나가사키에 정착하여 포르투갈식 제과기술자로 살고 있었다. 기영서의 친구 역시 나가사키 출신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가네야마 가족이라면 불안한 처지의 한국인 청년을 숨겨줄 거라 생각한 것이었다. 기영서는 친구의 짐작대로 가네야마 일가의 도움으로 1년 남짓 편안하게 은신할 수 있었다. 1945년 초에 기영서는 부친이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급히 귀국했다. 바로 그의 여름 나가사키는 미국의 원폭 투하로 초토화되었고 그 참극의 피해를 김준식은 결코 비켜가지 못했다. 아내와 집과 일터를 한꺼번에 잃은 그는 아이꼬만 데리고 서글픈 환영을 했다. 한 해 후 그는 고향인 원산에서 사내 아이가 하나 딸린 과부와 재혼을 하여 양과점을 차리고 새 삶을 시작했다. 그 사내 아이가 김삼복으로 김혜자란 한국 이름을 갖게 된 아이꼬와 함께 김준식의 새 호적에 올려졌다.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는 오래 살지 못했다. 원복 후유증과 정신적 상실감으로 심시를 많이 앓다가 동란나던 그 전의 겨울에 불기의 계기 되었고, 산모의 친모이며 아이고의 서모인 원산댁도 145대 중에 병을 얻어 피난지 부산에 도착하고 얼마 후 남편의 뒤를 따랐다. 피를 나누진 않았으나 어쨌든 남매라는 관계로 엮여져 세상 천지 의지할 때라곤 서로뿐인 산복과 애자였다. 그 남매는 부산국제시장에 자리를 잡고 어깨너머로 배운 아버지의 양과자 제조 기술을 어설프게나마 흉내내어 과자를 구워 팔았다. 해방 직전에 헤어진 이후 삐짝간의 생사를 모르고 지내던 기영서와 애자가 뜻밖의 죄를 하게 된 것도 그 과자팔이 일상이 가져온 우연이었다. 하루는 산복이 알아누워 애자 혼자 과자통을 둘러매고 행상을 나섰다가 광복동 어느 다실 계단에서 어떤 남자와 부딪힐 뻔하며 마주쳤는데 그가 바로 기영서였다. 이때 애자는 24살 수처녀였고 기영서는 이미 한 여자의 제아비로 34살이었다. 기영서는 귀국한 이후로도 은인인 가네야마 가족의 안부가 늘 궁금했었다. 그러던 차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리기만 생각했던 그 집딸이 성숙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자 어떤 운명적 얽힘이 주는 전율을 느꼈다. 이미 집안에서 맺어준 여자와 아들도 하나 둔 그였지만 일본 전통인형처럼 앙증맞고 다정다감한 10살 연하의 혼혈녀에게 무섭게 빠져들었다. 애자는 애자대로 외롭고 두려운 전란 속의 삶을 하루하루 살얼음 밟듯 살아가다가 한때 가족처럼 지내던 영서를 만나니 길 잃은 철새가 겨울 보낼 둥지를 만난 듯 그의 품에 안겨들었다. 기영서가 집안일가와 처자식이 사는 경주와 애자남매가 사는 부산을 오가며 지내기를 2년여. 전쟁은 마침내 끝났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려는 세상 흐름에 따라 그도 미술인들이 전란기에 집중적으로 모여들었던 부산을 떠나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가게 되었다. 그는 애자를 데리고 올라가고 싶었으나 수상한 낌새를 찐 집안 어른들이 처자식을 올려보내 함께 살게 만들어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그는 곧 그녀를 가까이 데려올 방도를 마련하여 내려오겠다는 언약을 남기고 떠났지만 서울에서 그가 중심인물로 활동하던 미술인 단체가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모함에 걸려들어 옥고를 치르게 되는 바람에 그만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애자남매는 끈떨어진 연처럼 되어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이웃에서 여인숙을 하는 과부 아주머니가 자기 일을 도우며 함께 살자고 구원의 손길을 뻗었다. 머리가 영리한 데다 천성이 부지런하고 손끝이 야무진 애자가 수족처럼 살뜰하게 여인숙 일을 돌보자 주인 아주머니는 그녀를 수양딸로 삼았고 그 덕분에 산복은 뒤늦게 공부를 하여 고등학교까지 진학도 할 수가 있었다. 기영서가 감옥에서 얻은 폐결핵을 치료하느라 절에 가서 요양을 하고 조금 회복이 되어 마침내 부산에 나타났을 때 애자는 그 사이 지병을 앓던 수양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물려준 여인숙을 정리하여 동생이 졸업 후 취직을 해간 동해안의 GC로 이사를 가려던 참이었다. 남매는 서로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이였기에 애자는 당연히 생활 기반을 그곳으로 옮길 생각을 했으나 기영서가 행여 그새라도 자기를 찾아왔다가 헛걸음하게 될까 싶어서 차일피일 실행을 미루고 있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그들은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다시 없을 신혼초야처럼 불태웠다. 다음 날 아침 기영서는 서울로 떠나면서 신문지에 여러 겹산 두루마리를 애자에게 건네주며 일렀다. 이번에 올라가면 기필코 주변 정리를 해서 석 달 안에 너를 꼭 데리러 올 테니 그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좀 기다려줘. 이 그림들은 내가 그동안 온갖 악조건 속에서 고투하며 그린 것인데 내 약속의 증표 삼아 맡길 테니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줘. 만일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 가서 두루마리를 펴보고 난 다음 남김없이 태워 그 죄를 바다에 뿌려다오. 그리고 이따금 바다에 나가 날 생각하며 한 번씩 우려주려무나.
비장한 말투와 달리 화나 보이고 떠난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돌아오지 못했다. 떠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서울 생활하며 다시 도진 폐결핵이 급속히 악화되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지 하루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신문에서 그 소식을 접한 혜자는 그 길로 쓰러져 몸져 누웠다. 수일 후 겨우 추슬러 일어난 그녀는 벽장에서 그가 주고 간 두루마리를 꺼냈다. 그 속에는 재질과 크기가 제각각인 종이에 그린 그림 50여 장과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애자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렸으나 차마 그것들을 태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서류 봉투는 따로 챙긴 다음 그 두루마리를 이불보에 다시 잘 싸서 이삿짐에 넣었다. 한 달 후 애자는 동생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갔고 가자마자 그 동네에서 일본인이 살았던 폐가 하나를 사서 수리하여 새로 여인숙을 차렸다. 그런 다음 직장에서 알게 된 여자와 교제 중이던 동생을 서둘러 결혼시켰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삼북이 섹시에게 애자는 자기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의 어미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난 김노인은 유경에게 그 아이가 누군지 짐작이 가냐고 물었다. 유경은 아까 카페 여자와 주고받은 말들이 있었지만 시치미를 떼고 되물었다. 혹시 아까 그 따님이? 김노인이 유경이 잔에 술을 새로 채워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영애 걔가 사실은 내 조카인 게요. 기와백이 누님한테 심어놓고 간 자식이고. 아, 그럼 본인도 아나요? 그 사실을? 한 번도 우리는 입 밖에 낸 적이 없고 걔도 입에 올린 적이 없지만 눈치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소. 기와백 이름에 누를 안 끼치려고 누님이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지만 이제 당사자들이 다 가고 없는 마당에 어찌한들 문제될 게 뭐 있겠소. 한간에 알려진 바론 기화백의 아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골골하다가 20살을 못 넘기고 유절했으며 그 부인은 아들이 죽은 후 절로 들어가 공양주로 살다가 타계한 지 20년쯤 되었다. 그렇다면 김노인의 딸이자 조카인 김영애가 기화백의 유일한 상속자가 아닌가. 기배자는 딸이 아버지 없이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아서 동생의 자식으로 만들었을 테지만 만일 딸이 기화백의 자식임을 증명할 방법이 있었다면 달리 처신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알려진 기화백의 그림들은 모두 합해야 30점 미만으로 김혜자가 지니고 있었다는 50여 점이 진품으로 드러나면 미술품 유통시장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그만큼 기화백은 근현대 한국미술사에서 가장 독보적인 세계를 개척한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작가적 가치가 상승일로의 평가를 받아온 데다 남긴 작품의 수량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희소성이 가세해 부르는 게 갑일 정도로 거래가가 치솟고 있는 화랑계의 에이스 상품이었다. 이런 정황에서 50점이 넘는 그의 미발표작들이 유통된다면 경매나 화랑중개를 통해 거래 중이거나 거래 예정인 그의 작품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테니 환매 차익을 노리고 투기성 거래를 하려던 화상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조알리 만무한 것이다. 그러한 미술계 내막을 모르고 살아왔을 김혜자는 타계하기 몇 해 전 화랑계의 큰손 장경수 사장에게 그림을 넘겼다. 텔레비전 프로에 나온 글을 보고 연락한 것이었다. 카페 여자가 말하기론 그때 그림을 두루마리째 넘기고 받은 돈으로 지금 카페가 있는 해안로 언덕에 땅을 사들이고 집을 지었다고 했다. 천하의 장사꾼 장경수 사장이 그 많은 그림들 값을 시세대로 다 쳐서 줬을 리는 없고 도대체 얼마나 준 것일까. 유경은 대화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불쑥 궁금증이 일었다. 그 그림들을 다 넘겼다면 상당한 거액을 수중에 넣었을 텐데 누님께서 그 집 산 거 외에 다른 데 투자하신 건 없나요? 뭐 없지. 받은 대로 달랑 다 털어 그 집을 지었으니까. 예? 그게 다라고요? 그 집 짓는 데야 5억 이상 들었을 것 같진 않은데.
5억은 무슨 2억 조금 더 들었나? 그랬어. 지금이야 많이 올랐지만 한 5년 전만 해도 그쪽 땅값이 그리 안 비쌌거든. 대신에 집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지. 당신으로선 이 일대에서 제일 잘 지은 민박이었거든. 그래봤자 누님 가고 난 후 숙박치는 일이 덧정 없어진 영의 개가 싸그리 뜯어고쳐 물장사나 하고 있지만 말이요. 김노인은 자신의 술잔도 새로 채워 홀랑 들이켜더니 순대 한 점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뭔가 생각을 가다듬는 눈치였다. 그러는 사이 식당 할머니가 김이 펄펄 오르는 국밥을 내왔다. 좀 두루 식기 전에. 노인이 권했다. 네, 어서 잡수세요. 유경은 평소 별로 즐기지 않는 순댓국이라 구미가 당기지 않았지만 몇 숟갈 뜨는 신용을 하며 아까 카페에서 여자가 노인이 오기 전에 해준 얘기를 떠올렸다. 남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되었던 결혼이 결국 파경을 맞아 2년 만에 이혼녀가 되어 친정에 돌아온 그녀는 자연히 고모의 숙박업을 도우며 살게 되는데 여인숙을 하면서 험한 일을 많이 겪자 진저리가 나서 민박업으로 바꾸자고 고모를 졸랐다는 것이다. 이미 그때는 오랜 세월 함께하며 큰일손이 돼주었던 동생처도 서울 아들네로 가버리고 없는 터라 고모도 힘에 부추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한데 기존의 여인숙 건물은 너무 구식인데다 위치도 관광성이 없는 시장 뒷골목이라 집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데 결론이 모아졌다. 하지만 고모는 그 집을 팔기를 원하지 않았다. 수십 년 정성 들여 가꾸며 향수를 달래온 뒤뜰이 일본식 정원이 주는 위안과 언제든지 내키면 배를 빌려 타고 바다에 나가 실컷 울다 올 수 있는 부둣가를 코앞에 둔 위치적 조건에 대한 미련을 떨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고모는 그 동네로 이사온 30대 초반부터 칠순을 넘겨서까지 바다에만 나가면 내장되어 있던 무슨 전자동 장치라도 작동한 듯 격한 우열을 터뜨리며 눈물바람을 일으켜서 배모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주위에서는 오랜 세월 어김없이 그러는 걸 봐오다 보니 나중에는 의뢰 그려려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울보여인숙이란 이름도 그래서 생겨났다고 한다. 사람들이 그 집을 울보네 울보네 하고 부르다 보니 상호가 따로 없었던 그곳이 어느 시점부터 아예 울보여인숙으로 불렸고 고모도 관공서의 문서 등이 상호를 명시하는 칸에 울보여인숙이라고 적어놓게끔 되었다. 김노인의 얘기를 듣고 나니 그녀가 그토록 울음을 멈추지 않았던 연유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았다. 유경은 문득 그 울보 할머니가 팔지 않고 둔 여인숙 건물이 지금 이 순댓국집이 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것을 물어보려는데 한동안 말없이 국밥 먹는 데 열중해 있던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얼마 전에 그 미래옥전인가 하는 데서 경매 나온 기영서 화백 작품 넉 점 말이요. 그게 사실 우리 누님이 갖고 있던 두루마리에서 나온 그림들이거든. 누님이 심심하면 한 번씩 펼쳐보곤 해서 난 여러 번 구경했단 말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배줬지. 심지어 영희한테도. 아마 걔한테 배주면 그게 그래도 대학물 먹은 아이라 어째서 그 유명한 기와백 그림을 고모가 갖고 있냐고 추궁할까봐 두려워서 그랬을 거요. 아무튼 누님과 나는 그 그림들의 색채며 선의 모양이 지금도 대충 기억날 정도로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곤 했다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가져간 장경수 사장이란 자가 그걸 어떻게 내돌렸길래 그 그림들이 위작 시비 따위에 휘말리게 된 건지 원. 서울서 횟집안은 우리 아들애한테 좀 알아보랬더니 저 살기 바빠서 그런 거 알아보고 다닐 새가 없다며 기껏 해준다는 말이 최근에 그 사건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낸 투데이 큐란 시사올건지가 있다는데 시내 서점에 나가 그거나 사보라는 거요. 그래서 당장 가서 그걸 사보고 잡지사에 전화를 했지. 편집 주간인가 하는 일을 바꿔주길래 그 문제의 그림들을 원래 소장했던 사람의 동생인데 알려줄 게 있다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득달같이 기자를 보내줬구만.
내 전화를 의도적으로 안 받은 게 분명한 장경수 그자를 굳이 찾아가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유경은 취재를 시작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아직 잡히질 않아 슬슬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술 기운이 도는지 김노인이 이야기의 핵심에서 자꾸 빗나가는 듯 느껴져 그녀는 취재의 고삐를 다잡을 리드로 말을 끊으며 질문 공세를 펼쳤다. 우리 잡지 알려주려 하셨던 게 누님과 기업에게 관계인가요? 아님 K화랑의 장경수 사장이 그림값을 터무니없이 낮게 쳐주고 싹쓸이에 간 일에 대해서인가요? 그때 주고받은 매매 계약서 같은 건 남아있나요? 혹 배상 청구라도 하시려면 물증으로 쓸 뭔가가 있어야 할 텐데. 효과가 있었다. 노인은 정신이 번쩍 드는 듯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거칠게 받아쳤다. 배상 청구? 그게 대체 무슨 얘기요? 뭘 오해한 것 같은데. 내가 당신네한테 연락한 것은 그림값을 덜 받았네 어쨌네 하는 돈 얘기를 하려던 게 전혀 아니란 말이요. 누님 역시 장 사장한테 그림을 넘기기로 작정했을 때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아야겠다는 계산 따윈 없었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화랑을 운영하고 문화계의 마당발이라니까 오랜 세월 자신의 망설임 때문에 묻혀있던 그 작품들을 뒤늦게나마 제대로 빚보게 해줄 거라 믿었기에 그냥 넘겨주고 사례비조로 건네는 돈을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어 받아온 거란 말이오. 헌데 보시오. 그자가 글쎄 그 그림들로 전시회를 열기를 했나 그런 그림들이 입수됐다고 언론을 통해 알리기를 했나. 혹 덜어 팔았다면 누구누구가 어떠어떠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공개하기를 했나.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뻥거먹은 소식이다가 엉뚱한 데서 그 그림들이 경매에 붙여져 나왔단 말이요. 거기다 그 멀쩡한 진품들을 갖고 위작이니 뭐니 트집 잡는 패거리들이 있어. 내가 그 사태를 어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어. 진품이 있어야 위작도 만들 수 있을진데 한 번도 발표되지 않은 작품들을 어떻게 위조할 수 있었다는 건지. 아휴. 상고 출신으로 수산조합에서 민원계를 오래 했던 사람이라 겉보기보다 논리적이었다. 유경이 조심스레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장 사장이 직접 위작 제조에 개입했다면 가능한 일일 수도. 그 사람이? 왜? 진품을 다 확보한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러겠소? 상품, 아니 작품 가격 급락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수급 조절을 해야 기존의 가격이 유지될 테니까요. 아마도 누님께서 넘기신 그 작품들은 절대 한꺼번에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수년에 걸쳐 야금야금 조금씩 감질나게 유통시키겠죠. 화상들의 공생 원칙이라고나 할까요? 노인은 눈을 크게 떴다. 한참을 멍해진 얼굴로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앉았던 그는 이윽고 무슨 결심을 한 듯 양손을 깍지 껴서 우두둑 소리나게 꺾더니 점퍼 한쪽을 더듬으며 말했다. 사실 많이 망설여 됐는데 결국 보여주게 되는구먼. 자, 기자 양반. 이 봉투 안에 내가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끝내려 했던 것이 들어있어. 직접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오. 비수기 동해안의 관광호텔은 적막하리만 채 한산했다. 유경은 밤이 되면서 굵어진 빗줄기가 기타의 슬랩 베이스처럼 두드려대고 있는 유리창 너머의 어둠을 우두커니 내다보았다. 그날 하루 취재한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두려고 창가 탁자에 노트북을 가져다 놓고 앉았으나 아까 식당에서 본 그림이 자꾸 떠올라 집중이 되질 않았다. 얼마나 파격적인 에로티시즘인가. 그 시절 우리 사회에서 남녀 간의 성의를 그토록 과감하게 표현한 예술가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김노인의 품에서 나온 손때전 낡은 한지 봉투에는 한 장의 편지와 함께 누르스름하게 변색한 옥양목 천위에 물감과 도구가 뭔지 모를 검은 선으로만 그려진 기이한 형태의 드로잉 한 점이 들어있었다.
그 이미지를 말로 정확히 환치하기란 불가능한 일인 듯 했다. 알몸의 남녀가 마주보며 X자로 엉켜 과장되게 돌출되거나 패인 모양의 성기를 교합하고 있는데 그들의 배꼽위로 모락모락 연기 같은 것이 솟아오르고 그 두 줄기 연기가 가슴께서 만나 기다란 꽃대로 변하여 두 사람이 머리 위로 솟구쳐 세 바퀴를 빙빙 돌고 나서 검은 나비로 변해 날아가는 그 기묘한 서러적 구성이라니. 그것은 흑백 이미지인데 이상스럽게도 현란한 색채감이 느껴지는 그림이었고 춘화로 분류해도 될 정도로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 되어 있는데도 인도의 탄트라 브라처럼 어딘지 신성한 분위기마저 감도는 그림이었다. 유경이 알고 있는 바로 기영서 화백은 모더니즘 1세대 작가로서 추상 미술의 기수로 평가받는 사람인데 그 그림은 뜻밖에도 야수파적 화풍을 보이고 있었다. 부모님의 침실을 엿보다 들킨 것 마냥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작가의 사인을 찾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그녀에게 김노인은 바스러질 듯 얇은 백로지로 된 편지를 펼쳐 보이며 그것이 헛수고임을 알려주었다. 여길 보. 그 양반은 사인을 따로 안 했소. 대신 이 검정나비를 사인 삼아 그려놓은 듯하오. 펜글씨로 20줄 남짓 써내려간 편지글 말미엔 과연 그림의 것과 똑같은 나비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었다. 유경이 좀 더 자세히 보려니 노인은 그것을 얼른 접어 봉투에 넣고 품에서 또 다른 종이 접은 것을 꺼냈다. 너무 낡아 망가질까 싶어 복사를 한 통 해뒀다오. 이걸로 읽어보시오. 띄어쓰기 없이 써서 거리를 두고 보면 열자칸을 이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네모지고 각진 글씨들은 그의 데뷔작들에 나오는 기하학적 문양과 흡사한 느낌을 주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유경은 기영서 화백이 육필을 접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감격스러웠다. 반세기 전에 한 이름 없는 혼혈 여인 앞으로 쓴 그 요절 예술가의 편지는 자신의 종말을 예감한 불우한 영혼의 초조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군데군데 일본어가 섞여 있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 내용은 대략 이렇게 읽혔다. 나의 첫사랑이며 마지막 사랑이 나 있고 너에게 나의 모든 걸 맡기고 떠난다. 내가 약조한 대로 돌아오지 못하여 내가 이 편지를 뜯어보게 될 때 나는 이미 너와 한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내 마지막 열정을 다 쏟은 이 그림들의 운명도 나와 함께 해야 할 것이며 내가 그렇게 해주리라 믿는다.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나의 가족을 비롯한 다른 세계 사람들과 분란에 휘말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어차피 그들은 나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여 귀히 여길 줄 모른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그림들이 크게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며 그때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두 돈으로 생각하여 나의 그 분신들을 놓고 아귀다툼을 벌일 것이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그림들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와 함께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서 너에게 돌아오면 그때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너와 내 예술만을 어여삐 돌보며 살 것이다. 이 작은 그림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나의 분신 삼아 너에게 두고 간다. 우리의 사랑은 짧았으나 순혈했고 이 그림에서처럼 영혼을 향해 있었다.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해 준다면 어디에 있든 내 영혼이 외롭지 않을 것이다. 글쎄요. 편지를 접으며 유경이 김노인의 의견을 물었다. 검은나비란 게 두 분 사이에서 쓰던 애칭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에 나오는 검은나비와 의미가 같은 걸까요? 노인이 목청을 돋워 대꾸했다. 같은 거고 말고 일본에서 누님이 그 양반을 불렀던 별명이 구로이쪼 오니상, 즉 검은나비 오빠였다더만. 늘상 자기 몸에 너무 큰 헐렁한 검정색 셔츠를 입고 얘기할 때는 긴 팔을 들썩거리곤 해서 꼭 검은 나비가 날개짓 하는 것 같아 보였대요. 유경은 그림에 나오는 나비는 뭔가 상징적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지만 일단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수긍해 보이고
그가 봉투 속의 내용물을 보여주기 전에 요구했던 기자로서의 솔직한 소감을 털어놓았다. 먼저 이 편지나 그림만 갖고는 이것들을 기영서 화백이 쓰고 그렸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게 제 수견입니다. 그림의 화풍이 현재까지 알려진 기화백의 작품들과 현저하게 다른 데다 편지와 그림 어디에도 기존에 알려진 작가의 사인이 없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세밀한 감정을 받아보면 그림에서 작가의 화법적 특징이 발견될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이 수정하고 있는 그분의 서한이나 원고가 있으면 필적 대조를 통해 편지글의 필체가 본인의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겠죠. 그 결과에 어떻든 이 자료들이 알려지면 세간의 큰 화제를 일으키려는 건 분명합니다. 요절 천재 작가와 내연의 이공녀, 이런 것들이 대중에게는 큰 흥미거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고 계셨던 거죠. 투데이큐의 그 해묵은 비밀을 공개함으로써 누님께서 장경수 사장에게 넘긴 그 그림들이 진품이라는 것을 밝힐 작정이셨는데, 막상 제가 취재를 와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망설여지시는 거 아닌가요? 섣불리 나섰다가는 도매금으로 사기꾼 취급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가 되시는 게. 유경은 말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김노인의 취기로 붉어진 눈에서 몹시 찹찹한 심기가 읽혔기 때문이었다. 그 눈빛에 당황한 유경이 취재 도구를 주섬주섬 챙기며 그만 일어서려는 뜻을 보이자 그는 선선히 동의하고는 식당 할머니를 불러 계산을 치렀다. 그들은 호텔로 가는 큰 길까지 침묵 속에 함께 걸어나왔다. 유경이 정중히 머리 숙여 인사하며 더 얘기해 줄 게 생각나면 내일 오전 중에 연락을 달라고 하니, 누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먼저 뒷모습을 보이며 휘적휘적 멀어졌다. 빗방울이 해안로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그의 검은 우산 위로 투명망을 씌우듯 흩뿌려지는 걸 잠시 지켜보다가 유경은 호텔로 돌아왔다. 유경은 탁자 위에 펼쳐놓았던 취재 노트를 덮고 침대로 가 벌렁 드러누웠다. 창밖의 빗소리는 이제 세찬 드럼 연주로 변해 주변의 모든 소리를 압도하고 있었다. 천장에 문이 져 있는 작은 얼룩이 빛 때문에 못 나가고 방에 갇힌 검은 나비처럼 보였다. 그는 그림에 왜 하필 검은 나비를 그려 넣었을까? 흰나비, 호랑나비 다 놔두고.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니 그는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거란 걸 미리 알았던 것일까? 돌아올 것처럼 말은 했지만 속으론 삶에 대한 희망을 접은 상태에서 김혜자를 최후의 감상자로 정하고 그림을 맡겼던 걸까? 그녀는 그 그림들을 혼자 들춰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쨌든 세상의 빛을 못 보고 완전히 사라질 뻔한 그 작품들의 운명이 무척 안타까웠을 것이다. 그러기에 뒤늦게나마 그것들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다가 장경수 사장과 선이 닿았을 것이다. 김노인 또한 누이의 뜻대로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한평생 혼인도 하지 않고 가슴 아픈 옛사랑의 추억 속에 낯달처럼 빛바랜 생을 살았던 그 여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며 단행했던 그 일이 허무하게 돌아갈까 두려웠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유지를 어겨가면서까지 그녀가 각고의 세월 동안 고스란히 지켜온 그의 분신들이 세상의 허망한 평가에 희생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망설임 끝에 기화백이 마지막 그림과 편지를 세상에 내놓아 그가 연인에게만 알리고 간 세상에 대한 생각을 알리려 했던 것이리라. 하지만 그 증거물들은 그의 의도와 달리 사태를 도리어 악화시킬 요소로 내재하고 있지 않은가. 선정성과 신파성에 항상 목말라 있는 대중문화의 뇌선을 건드릴 소지가 충분 그 이상이었다. 일이 그 방향으로 삐딱선을 타게 되면 미발표작 전면 공개를 통해 기화백 작품 세계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김노인 남매의 뜻과는 달리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온통 로맨스와 에로스 담론으로 들끓을 대중 저널리즘의 아우성 속에서 장경수 사장이 가져간 진품들은
몸값이 안정을 위해 비밀금고로 숨어드는 한편 그 공백을 파고드는 위품들로 말미암아 한동안 위작 시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투데이 귀에서 김노인의 증언과 자료를 요리하여 화려한 특종을 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결국 장경수 사장 본인이 작품 인수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한 김노인은 그의 누이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기와백에 숨겨졌던 사생활을 이제와 새삼 들춰내어 대중에게 소모적인 가십거리나 제공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유경은 불현듯 자신의 임무에 대한 회의가 일었다. 실제로 김노인은 아까 헤어질 적에 몹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기색이었던 걸로 봐서 내일 혹은 언제라도 자료 공개 의사를 전격 처리할 가능성이 있음을 기자의 육감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럴 경우 녹취한 것만 가지고 기사를 작성해야 할 터. 특종은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유경은 자신이 차라리 소설가였더라면 싶어졌다. 두 사람이 아름답고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실증적 자료에 관계없이 상상의 힘을 빌려 자유롭게 그려보고 싶은 욕망이 일었다. 하지만 그녀는 임무를 받아왔고 어떻게든 증거자료로 삼을 만한 것을 확보해 가야 했다. 정 안 되면 어디서든 쪼가리 정보라도 끌어모아 편집 의도에 맞는 자료를 비슷하게 조합해내야 하는데 그 근성이 부족하여 고전하다가 현장 기자 8년차에 뒷방으로 물러났던 것이다. 그때 언론인 출신 시인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차제에 창작의 길로 들어설 것을 권했었다. 얘야, 너는 그 바닥에서 살아남기엔 심성이 너무 고지식한 것 같구나. 심성은 고지식해도 정신이 자유로우면 할 수 있는 일이 창작이란다. 한데 자신은 여태껏 남이 취재해다 놓은 자료로 기사 대필이나 해주는 이도저도 아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휴. 길게 한숨을 쉬고 난 유경은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가앉았다. 그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머리를 부여잡고 생각을 모았다. 어쨌든 뭐라도 손에 넣고 올라가야 해. 만약의 경우를 위해 당사자들의 딸 김영이라도 만나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내일 김노인이 불공개 쪽으로 마음을 정하면 그마저도 못하게 할지 모르니 지금이라도 그 카페로 가보는 게 어떨까? 전화도 하지 말고 들이닥치는 게 낫겠어. 미리 알면 두 사람이 뭔가 얘기를 짜맞춰 놓을 수도 있을 테니. 낮에 메뉴판에서 본 기억으론 폐점 시간이 밤 10시였던 것 같은데. 아무리 비수기지만 명색이 관광지 카페인데 영업시간은 지킬 테지. 아직 1시간 정도 남았으니 얼른 가보자. 유경은 서둘러 취재도구를 챙기고 겉옷을 걸쳤다. 다행히 폭우 속 운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빗줄기는 그 사이만이 가늘어져 있었다. 제방뚝 위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김영희를 바라보며 유경은 대책 없는 심정이 되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 애써 설명한들 그들이 이해하려 들까? 유경은 투데이 기획국장을 비롯한 편집국 사람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그들이 내뱉는 붕괴와 비아냥의 아우성이 눈앞이 바다가 내는 파도 소리마저 잠재우고 귀천을 강타하는 환청에 진저리를 쳤다. 어떻게 있길래 다 잡은 고기를 그렇게 놓칠 수가 있어? 수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월척을 말이야. 낚싯대에 걸렸다며. 혼자 끌어올릴 힘이 모자라면 지체 없이 도움을 청했어야지. 하시라도 대기조가 출동하는 거 몰라? 어쩌자고 꿈을 어깨다 그게 빠져나가게 하냔 말이야. 그것도 완전히 공중분해돼서 흔적조차 안 남게 말이야. 박유경, 너는 이제 아웃이야. 아웃, 아웃, 아웃. 그러나 유경은 왠지 자신이 서울에 돌아가면 치르게 될 곤욕보다 당장 눈앞에서 느껴지는 가엾은 여자의 상심이 더 마음 쓰였다. 그녀의 한 번도 보지 못한 생부와 한 번도 어머니라 불러보지 못한 생모의 마지막 흔적은 한줌 재가 되고 말았다. 이로써 김영애라는 한 인간이 유래한 진짜 뿌리를 밝힐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이혼 후 고향에 내려온 뒤 우연히 엿들은 집안 어른들의 대화에서 자신의 출생 내력을 대강 눈치채게 됐지만 워낙 단호한 김혜자의 태도 때문에 한 번도 표현할 엄두를 못 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고모가 배를 타고 바다에 올라나가면 자기도 갯바위에 앉아 내도록 울었다지 않는가. 고모가 죽고 난 유품을 챙겨놓은 보따리에서 아버지 모르게 훔쳐본 기와배기 편지와 그림이 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신도 그 이름난 예술가의 자식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으리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았다고 하지 않았는가. 유경이 취재의 의지를 새로이 다지며 카페에 도착했을 때 김노인은 이미 나간 뒤였고 텅 빈 홀에서 김영애가 테이블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삐짝안에 놀라 잠시 어쩔 줄 모르다가 유경이 목례를 하고 도로 나가려 하니 그녀가 일어나 다가왔다. 고모의 유품에 대해 말씀드리러 오셨죠? 네. 아까 김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 좀 더 보충할 게 있을까 해서요. 그러시겠죠. 헌데 이젠 늦었군요. 그 문제의 유품 자체가 사라졌으니. 네? 뭐가 사라졌다는 건지. 기영서와 백의 편지와 그림 말이에요. 아버지가 좀 전에 태워버리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아까 저녁에 저한테도 보여주시더니.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답답해 죽겠는데.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할까요? 김영애는 조금 진정이 되는지 유경을 길 건너 바닷가로 이끌었다. 비는 이미 그쳐 있었으나 제 방이나 바위는 온통 젖어서 앉을 만한 형편이 못 되었다. 그녀는 개의치 않은 듯 두 귀에 주저앉아 담배를 붙여물고 길게 한 모금을 내뿜은 후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했다. 1시간 전쯤 침통한 표정으로 카페에 들어온 김노인은 폐점 준비를 하는 그녀에게 무슨 말인가를 할 듯 말 듯 머뭇대다가 그냥 2층으로 올라갔는데 잠시 후 사기 그릇 하나를 들고 내려와서 그 안에 담긴 재를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세상에 나가면 내 고모와 그 양반을 욕되게 할지 모를 그 화근을 태 없앴으니 그렇게 알아라. 난 지금 나가서 내 고모의 유해를 뿌린 그곳에다 이 재를 뿌리고 오겠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한다. 너는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 딸이고 서울에 올라가 있는 내 어미의 딸이다.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고 있는 것도 다 지워버려라. 그것이 돌아간 그 어른들의 혼을 평안케 하는 길이라는 걸 이 아비가 오늘 깨달았다. 달리 오해 말고 아비의 뜻을 따라다오. 김영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또 눈물이 차올랐다. 좀 있으면 아버지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는 게 여기서도 보일 거예요. 유경은 슬퍼하는 여자를 위로하고 싶어 그녀의 등에 손을 얹었으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할 일 없이 작별을 고하고 돌아섰다. 차 세워둔 곳으로 건너가던 유경이 돌아보니 가로등 불빛을 등지고 앉은 김영희의 모습이 마치 비에 젖은 날개를 접은 채 떨고 있는 한 마리 검은 나비처럼 보였다. 잠시 후 차에 오른 유경이 시야에 검푸른 밤바다를 가로지르며 깜빡이는 불빛이 들어왔다. 통통한 배 한 척이 꽤 빠른 속도로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구자명 작가는 1957년 경북 외관 출생으로 하와이 주립대학 심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7년 개간 작가세계의 신인 추천으로 등단하였으며 작품집으로는 건달이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 문학상과 한국 소설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